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발언 시작했습니다. 현장 함께 12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과 그 점검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는 이런 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이 고금리 이런 상황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그리고 또 이런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시부터 공정한 그 룰에 따라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금융 실물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과 경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 임금의 하락을 좀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그 경제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금리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 그리고 일부 금융 관련 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책과 시장 안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과 그 실천에도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그 격상시키고 또 우리 디지털 데이터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다양한 항공, 우주, 바이오 이런 첨단 부분에 대한 R&D 투자 계획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고금리로 인해서 이런 투자와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공개로 쭉 해오던 이런 회의를 오늘은 언론에 공개해서 좀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거를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관들께서 그동안 생각하고 준비한 이런 추진 전략들을 좀 잘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부총리께서 좀 정리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언론 보도를 잠시 보니까 제가 뭐 아주 우리 장관들을 골탕 먹일 질문을 막 던질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저도 국민과 함께 경청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시죠. 지금부터 회의는 경제수석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수석입니다. 그동안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10차례 진행됐던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대통령 모두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 과정을 국민들께 생중계로 공개합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가 어떻게 지혜를 모아 대응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직접 보여드리고 또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회의는 총 5개의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대통령과 장장관께서는 자유롭게 현장 토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경제부총리께서 최근 경제 상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제부총리입니다. 지금부터 최근 경제 상황과 경제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세계 성장, 교역, 하락세 전망에서 보듯이 상당 기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금년보다도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다한 규제, 노동, 교육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현재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은 과거 우리 경제의 고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었으며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 위기까지 어려운 고비 때마다 위기 극복의 버팀목과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출 여건을 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높은 증가세가 금년 하반기 들어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업황 둔화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내년까지 전 세계 경기, 교역 둔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사이클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등 선도 주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 그리고 최근 수출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전 방위 산업, 그리고 건설 인프라 등 해외 수주 산업, 한류 열풍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 컨텐츠 산업, 신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신성장 수출 동력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부총리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발제 내용을 토대로 주력 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세 번째는 중기벤처, 그다음 네 번째는 관광 컨텐츠, 다섯 번째는 디지털 바이오 우주 등 5개 분야의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산업부 장관님, 우리 주력 산업이 업종별로 어떤 상황인지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부 장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여건은 상당히 투자와 수출에 모두 좋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고 환율이 높고 또 물가도 높습니다. 이런 조건은 투자를 제약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침체로 우리 수출 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이 직면한 수출과 투자의 환경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업종별로 살펴보면 업종별로 상당히 좋은 업종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고 골고루 섞여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반도체나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또 물가 가격 하락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 반면에
2차 전지나 자동차나 조선 같은 산업들은 글로벌 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투자 수출 환경을 개선하면서 업종별 맞춤형 전략을 저희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산업이 최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어려웠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반도체 산업은 말 그대로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는 그런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강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고 또 상당히 중요한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하강기에 상당한 투자를 통해서 호황기에 큰 성과를 거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하강기지만 우리한테는 도리어 기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약 340조 정도의 투자를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지원하고 반도체 관련 주요 해외 기업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서 국내 투자를 확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예, 투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이 자금 지원이나 또 투자와 관련돼서 실행하는데 여러 에러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곳곳에 그런 부처나 이런 데 찾아다니거나 또 하나 해서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처 원스톱 투자 지원 이 반을 가동해서 한 곳에서 그런 투자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력, 기술 개발 그리고 인프라 등의 재정 자금으로 총 1조 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에 적극적인 이해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국가 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개도 지금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나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으로 입지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입지 관련 규제가 심할 경우에는 반도체 투자가 적게 시행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투자가 지연되기 때문에 반도체 입지 관련 규제가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고 이걸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입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산자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투자를 늘리려면 또 적절한 그 부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통 하는 경우들처럼 지방 산업단지로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지자체 간에 이 조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서 기업 개개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국가산업단지 차원에서 적극 조성해서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반도체 산업은 이제 이렇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중기부 장관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아시다시피 1,000개가 넘는 그런 중견 기업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책 가지고 계시죠? 네, 그 반도체를 대기업만의 산업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중소 중견기업 1,000개사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천억 규모의 반도체 생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시스템 반도체 강국의 달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하면 설계를 지원하는 소규모의 팹리스 기업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팹리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원팀으로 그렇게 협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장관님이 계셨는데 혹시 대통령께서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반도체 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반도체 산업은 공급망의 중심축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못지않게 다음에는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아까 산업부 장관님 말씀처럼 전망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산업부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떠신지 또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업황이 아주 좋습니다. 2차 전지는 사실 지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기술력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수주한 금액만 해도 한 560조 정도 지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는데요. 이 IRA 법에 따라서 가장 수혜가 예상된 업종이 배터리 업종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이 우리 기업들의 배터리를 받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이 업황은 호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아주 크게 키워나갈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2차 전지가 호황을 이루고 있다 하는 현상, 그 전망은 좋은데 문제는 2차 전지를 만드는 이 핵심 광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켈, 리튬, 망간 등을 어떻게 원활히 조달하느냐가 바로 2차 전지의 원활한 또 생산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핵심 광물들을 지금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우리가 의존해서 광물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만약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2차 전지 생산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다변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러한 핵심 광물을 하는 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장치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망을 우리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제도 정비 등을 위해서 공급망 지금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을 지금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설해서 제대로 핵심 광물들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 뭐 캐나다, 호주, 또 인도네시아 그 정상들을 만날 때도 이 핵심 광물에 대한 그 공급망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생산한 광물을 우리가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광산 자체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적시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이런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그 공급망 광물별로 이런 산지 이런 것들을 지도로 전부 잘 준비를 해가지고 현재 거래 상황이라든가 생산 상황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산업부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원님 좀 말씀하시죠. 네. 예,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광물은 사실 첨단 산업의 먹거리 씨앗입니다. 핵심 광물이 없이는 첨단 산업이라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로서도 캐나다나 호주나 인도나 이런 광물 자원 부국과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자원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내 기업들의 소재 부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부장 정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수입 대체나 국산 개발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들 이어서 보면 2차 전지는 저희가 앞으로 크게 키워나가야 될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재나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또 전고체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담은 2차 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저희가 11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급망 기본법 등 이 법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감 등을 통해서도 보면은 여야 의원님들 할 것 없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전향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이 법 체계 만드는데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외교부 장관은 안 나오셨지만 공급망 안정화에 또 중요한 것이 다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산자부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전략과 이런 아주 디테일한 이런 상황들도 다 좀 점검을 상시 좀 해주시고 다른 부처와 기업들하고도 이런 점들을 좀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외교부하고 경제부처하고 또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산업에서 조선 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산업은 다행히도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뭐 금융이라든지 인력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호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 장관님 그리고 또 금융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고용부 장관님 하시죠. 예, 고용부 장관입니다. 지금 조선업의 인력난이 심각한데 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그 산업으로 가게 하거나 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일감이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고용 인력이 특별 연장 근로를 저희가 180일로 확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숙련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선업 희망공제 등 정부의 지원 사업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외국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 발급 시 최우선적으로 인력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조선 수주가 원활하게 되려면 금융 쪽에서도 이제 RG 발급에 대해서 이게 차질 없이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대형 조선사 이제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 말까지 추가로 해서 각각 25억 불씩 RG 발급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소 조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RG 발급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 써서 대처하겠습니다. 조선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조선산업이 사실 작년 이후에 저희가 수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저희가 일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가 확보한 일감은 주로 친환경 선박, 그다음에 아주 고기술의 선박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선산업은 반도체를 능가하는 앞으로 또 다른 그런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계속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산업의 생태계 경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재업차라든지 중소조선사의 경쟁력도 같이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거의 앞두고 있는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저희가 한 60 내지 80% 수준에서 앞으로 90% 수준으로 아주 크게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더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만은 고용부, 금융위, 그다음 산업부 이게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대표 주력 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산업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새롭게 수출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전과 방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산업부 장관님, 최근 원전 수출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을 수주했고 약 1조 원 규모의 일감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 수주는 2009년에 저희가 UAE에 처음 원전을 수출했던 이후 13년 만에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 나라의 수출 역량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원전 산업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새로운 일감과 또 앞으로의 원전 수출 확대 노력을 통해서 원전 기자재 업체뿐만 아니라 원전 산업 전반에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담 가셨을 때 많은 정상들이 이제 원전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사실은 현장에서 뛰고 계신 우리 한수원 사장님 모셨거든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현장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좀 증언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입니다. 저는 취임 후에 이집트, 체코, 폴란드 등에 방문해서 우리 원자력 발전 수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나토에서 이렇게 다른 정상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신 대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아주 저희는 지금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유럽에서의 최초로 원전 수출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원자력 발전소 수출은 발주 국가가 다양한 산업, 건설, IT,
등 그 패키지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지금 한수 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전은 개별 사업자 간의 사업보다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 간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상대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협력 의제에 대해서 저희가 패키지 형태로 저희가 협력 세트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해서 저희가 맞춤형 협력 패키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출을 꾸준히 저희가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원전 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기자 접촉에 대한 일감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실력이 늘어나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전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계속 시장이 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원전 산업을 하나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또 아주 수출 산업에 아주 중요한 저희가 이 산업으로 저희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전 산업이야말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그리고 장관님은 또 그 강요들 간의 어떤 회담 그리고 다른 부처와 협업 그리고 또 우리 한수원 사장님의 현장 그래서 우리가 팀 코리아로서 같이 힘을 모아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원전과 함께 방위 산업도 최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님 방산 수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면은. 올해 방산 수출은 연평균 대비 4배가 증가한 13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경제 파급 효과 분석 모델에 적용을 해보면 약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38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방산업체들은 생산 라인을 풀로 가동을 시키고 있고 또 일부 업체들은 라인을 증설하는 것까지 검토할 정도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보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 수출 전망이 매우 밝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다른 나라 또 다른 산업 부분으로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회성 방산 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어떤 구매력을 이제 증진을 시켜서 다른 나라로까지 이렇게 확산시키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방산 수출이라는 게 국가 간의 어떤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산 수출이 이루어지는 그 바탕에 그 기저에 깔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산업 부분, 뭐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폭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안보실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국방부는 이 수출 품목과 관련해서 장비 운용 노하우하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 아울러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한 패키지로 구매기에 제공함으로써 어떤 K 방산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방위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이면서 아울러 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기 대통령께서 뭐 말씀이신가요? 네, 아까 그 원전하고 방산 이게 전부 국가 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 사태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산 LNG가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고 또 유가와 이 LNG 가격의 상승 때문에 지금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확고하다는 것을 나토 정상회의 때 제가 아주 체감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우리 그 APR 1400 이 노형을 책자로 들고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 국가 대 국가의 그 거래이기 때문에
한수원과 또 정부가 함께 나서서 이 수출을 추진하면서 이게 또 방산이라든가 또 원전의 그 운영 노하우까지 전부 하나의 그 패키지로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면 폴란드, 체코 또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원전하고 방산이 이렇게 한 세트로 가면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고 나면은 그 원전 운영 매니지먼트 하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정밀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이런 그 소위 안보 산업에 대한 투자 그 의욕이 크고 또 산유국들은 유가 상승으로 많은 그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참에 또 원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원전이라는 게 그만큼 에너지 안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 그 패키지 수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정부 모든 부처가 산업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외교부라든가 또는 법무부에서도 관련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제도에 대한 검토 지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국방부 장관님하고 안보실장께서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회에 참석하신 것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생소하다고 할까 그렇습니다만 또 저희 경제부처 분들은 다들 아마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부처 명칭도 국방과 산업이 결합된 국방부에서 국방산업부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오늘 이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및 점검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한 사회 서비스 산업부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국방은 방위 산업부가 돼야 되고 이렇게 모든 부처가 국토교통부도 건설 산업부가 인프라 건설 산업부가 돼야 하고 그래서 전부 이런 국가 전략 산업을 하여튼 지원하고 촉진시킨다고 하는 이런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이런 부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두 분 참석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력 산업에 대한 논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고유가로 제2의 중동붐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해외 건설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자, 주무장관이신 국토부 장관님 어떠한 전략과 또 포부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최근 국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돈은 석유 자원국으로 몰리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는 건설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서 적극 해외 건설에 진출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연간 수주 500억 불 그리고 세계 4위 건설 강국을 목표로 저희들이 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개별 기업들끼리 과당 경쟁하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민간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한 팀으로 수주전을 펼치겠습니다. 그를 위한 이 첫 출정으로 11월 초 4일부터 9일까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장이 되어서 한 3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과 함께 또 벤처기업들과 함께 사우디로 해외 수주 출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사우디에는 5천억 불 이상의 규모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네옴 신도시 건설 등 큰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발주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바탕을 잘 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여러 굉장히 저희한테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또 글로벌 인프라 투자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또 좋은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나와 계신데요. 그 두 개의 어떤 관계, 이 부분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상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건설 수주액과 유가는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얼마나 많은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관계수가 있는데요. 0.84로서 상당히 높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프라스트럭처 발주도 높아지고 타당성이 좀 떨어지던 가스전, 유전도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저희가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지금 유가가 오를 때가 해외로 나갈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국토교통 잠깐 0.84면은 뭐 1이면은 사실 100% 그렇죠. 그 상관관계가 거의 100%라는 얘기인데 이게 꼭 산유국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글로벌 이런 유가와 인프라 소위 시장의 관계를 지수로서 표현한 겁니까? 우선 이 유가랑 전체 그 건설 수주랑 그걸 잡은 건데 개수 자체는 지금 석유가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가스는 물론이고 아까 인도네시아처럼 니켈이 많은 나라 자원 부국들이 우선은 요새 붐이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전후 재건 사업이 있는 나라들도 큰 그런 이 건설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국장께서 지금 그 상관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그렇게 인천 앞바다에 물이 들어와도 곶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전략이 필요한데요. 아까 우리 한수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즘은 가서 건설공사만 따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수주 경쟁을 붙입니다. 근데 한국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원전, 방산, 거기에다가 IT, 기타 등등 전 세계가 한국의 것을 부러워하는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패키지로 제시하면 수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 여러 산업 분야가 한 팀이 되어서 우리 총력전을 펼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보면 그 개별 그 해외 건설사들이 가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저가 수주도 있었고요. 우리끼리 너무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져서 지금 대금을 못 받고 돈을 띄인 데들도 몇 개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단순 수주를 중국이나 인도 등 이런 저임금 국가들하고 경쟁할 게 아니고 설계라든지 기획 또는 PM이라고 프로젝트 관리 이런 부분들 부가가치가 높은 데를 집중 공략해서 수익성을 저희가 올릴 때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려면 단순히 공사만 따는 게 아니라 금융 지원 내지는 투자도 같이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부총리님께서 이 해외 건설에 대한 이 패키지 금융 지원과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또 막상 과거에는 우리 중동 근로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왔는데 요새는 인력은 다른 나라 인력을 현지에서 쓰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 52시간 노동이 해외 건설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나라는 노동 시간이 다른데 우리나라만 일찍 퇴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 진행이라든지 수주 경쟁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큰 이 근로자들의 그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현지 사정에 맞게 좀 알아서 하게끔 좀 자유를 주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해줘야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우리 두 부처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고용부 장관님께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근로자들의 건강권 이런 거를 좀 보장하는 범위에서 좀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 한번 좀 우선 금융 지원 먼저 좀. 국토부 장관께서 제 눈을 보면서 절절하게 돈 달라고 그랬습니다. 수주 잘해올 테니까 금융 지원해달라고 그랬는데, 예, 저도 현장에서 그 말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주 경쟁력이 곧 금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대로 경쟁력 있는
자금으로 패키지를 가져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주 경쟁력이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오일머니 이 좋은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서 수주를 해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 금융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이 수주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중심이 돼서 그런 안정적인 그 경쟁력 있는 금융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도국에는 또 우리 개발협력기금 우리 EDCF를 활용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함으로써 그들의 복합 개발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뒷받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민간의 인프라 금융투자 촉진하는 데는 또 곳곳에 관련 이 규정이나 국내 규제들 등등 걸림돌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 많이 좀 제대로 수주해 오십시오. 그래서 경제 좀 살려주십시오. 금융은 됐고 이제 노동이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 우리 건설업체들이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현지와의 협업이라든가 기후에 유연한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제의 예외로서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 90일에서 181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지만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보호 조치가 꼼꼼히 챙겨지도록 할 거고요. 우리 장관님께서도 노동자들 권익이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분야는 이렇게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반면에 국내 건설 산업과 부동산 시장은 조금 이제 추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수요자들까지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해외 건설을 우리 안방에서도 전체 분위기를 좀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 부동산과 건설 산업을 책임진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지를 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동안 9억이었는데요. 그동안 이 집값이 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12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집을 이 청약이 당첨됐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 되는 의무 기간이 6개월로 너무 작습니다. 요새 거래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 2년 정도로 유예를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특히 실수요 중심으로 그리고 이미 이 이사를 간다든지 이미 당첨이 됐다든지 해서 이걸 이동해 가야 되는 이런 수요가 거래 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는데 이 부분은 역시 우리 금융위원회의 전적인 협조 없이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과 저희들이 적극적인 공조를 필요로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대해서 우려도 많고 정말 저는 이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국토부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지금 국토부에서 규제 완화해 주신 거와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사실 이제 규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일단 금융 사이드에서 요번에 이제 과감하게 하나 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에 대해서는 그 투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을 하고 또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좀 정책적으로 또 그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거는 같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좀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국토부 장관님이 여기서 뭐 굉장한 성과를 좀 올리시는데 굉장히 센 처방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경제 활성화에 국토부의 몫이 굉장히 더 커진 거니까 단단히 부탁드립니다. 그 해외 수주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의 주제였던 해외 건설 분야를 이 정도로 하고요. 세 번째 주제는 중소 벤처 분야로 논의하겠습니다. 자, 중기부 장관님, 그 중소 벤처 기업은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3년 동안 코로나를 관통하면서 전 세계는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급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그 기술과 관련된 신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디지털 관련한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많습니다. 매출 1,000억 이상의 벤처 1,000억 기업들 같은 경우 고용을 창출하는 그 비율이 삼성그룹 다음으로 큽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경제에 맞는 벤처 스타트업들과 중소기업들을 육성을 하면 지금 수석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은 물론 디지털 경제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경제의 주요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 모빌리티라든가 바이오라든가 AI,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등이 있는데요. 한 10개의 분야를 정해서 향후 5년 동안 2조를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망 스타트업 1,000개사 이상을 발굴 육성할 건데요. 발굴과 육성 과정을 저희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있는 역량을 극대화해서 대기업, 그다음에 투자사들까지 다 동원해서 함께 육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부가 글로벌 펀드를 6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8조까지 더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 주기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 그다음에 개발, 산업화, 글로벌까지 원스톱으로 민간과 함께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스타트업이나 벤처 그러면 제조업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봐서 아마 청년 창업가들을 많이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그 농식품부 차관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 방안이 그때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농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 농업의 확산이 무척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좀 두 가지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좀 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한 2027년까지는 한 3,000명 정도가 스마트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혁신밸리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서 2년 동안 기술교육, 경영교육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는 사실상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결국은 스마트 농업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한 25년까지 한 22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년 한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유니콘 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남아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중동 이런 데서 또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관심이 생기신 아마 청년 창업농이 계실 것 같은데 어디다 연락하면 됩니까? 지금 저희 전국에 네 군데의 그 혁신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밸리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혁신밸리 네 군데는 지금 김제, 밀양, 상주,
고흥 그렇게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장관 차관께서 그 중소벤처기업 지원 전략을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금융시장이 어려우니까 이제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자금 조달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원장님하고 중기부 장관님이 그 간략하게 그 지원 방안 준비하고 계신 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부터. 예, 금융위원장입니다. 뭐 간략하게 흐름을 보면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저희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그 주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 그다음에 일상 그 서민들의 어려움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 여건이 중소기업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계부처하고 그 노력을 해서 한 50조 규모의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이거를 발표할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중소기업하고는 좀 다른 이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 지원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한 2가지 정도만 이걸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서 고정금리로 조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심전환 대출의 지원 자격 요건을 갖다가 조금 더 완화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택 가격도 이제 4억에서 6억을 하고 이제 소득 기준도 이제 부부 합산 7천에서 1억, 그다음 대출 규모도 2억 5천에서 3억 6천까지 늘려서 이렇게 조금 그 주거와 관련된 그 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은행에서 그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차주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실업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원금 상환을 갖다 한 3년 정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어려움의 그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맞게끔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를 조금 더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더 조만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경영 안정을 위해서 사실 금융위원장님 제가 굉장히 자주 뵀었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다 포함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벤처 투자 펀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올 8월 달까지 역대 최고로 벤처를 투자하기 위한 자금이 모이고 실제 집행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6월부터 투자의 열기가 지금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그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보는 미투자 금액이 8조가 넘게 남아 있는데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금 투자 의혹이 좀 꺾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펀드를 만드는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경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세제 지원 같은 인센티브가 지금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총리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가 11월 초에 모험자본 유치부터 그다음에 선진화된 투자 기법들이 다 담긴 투자 생태계 조성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좀 혁신적인 안들을 다 담아서 11월 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낌없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부에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조성하는 벤처 모펀드에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자금이 벤처 쪽으로 많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이제 투자 전망이 좋아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 관해서 인센티브 구조를 좀 만들어 줌으로써 자금이 걸로 가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 벤처투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벤처 모펀드 제도가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 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한 경우에 세제 공제 혜택도 신설을 하고 또 모펀드 운영사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민간 자금이 벤처 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세제 지원을 안 해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투자 그 수익에 대해서 과감한 그 세제 혜택을 주면은 정부는 사실 손해 볼 건 없지 않습니까? 투자를 늘리는 거지. 그러니까 좀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전부 이 주로 기재부 장관, 두 번째로 금융위원장에게 부처들의 이런 그 애로사항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 중기부 장관도 기재부에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세제 지원을 아주 대폭 이끌어내십시오. 네, 강력하게 확실하게 해주시면 펀드 조성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이게 예상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쪽지가 저한테 쇄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중기부 장관님 마저 또 한 말씀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마 부탁도 하실 게 하나 더 있으실 것 네, 같은데. 부탁 또 하나 할 게 지금 고용부 장관님께 있는데요. 주 52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추가로 주당 60시간씩 연장하는 제도가 올해로 일몰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계에 있는 협단체들이 전부 다 성명서를 내면서 일몰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금년 들어 최근 빈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지속되는데 그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는 뭐 문을 닫을 판이다 이렇게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업체 30인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가 연장 근로제도를 도입해서 금년 연말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 연말로 이게 만료가 되는데 업체들이 뭐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내로 그 일몰제를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재해 예방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금년도에 저희가 외국 인력을 7만 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역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래 최대로 11만 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과 기업 중심으로 인력 배분을 하도록 하겠고요. 물론 당연하게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관계된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일단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제가 또 중기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야의 논의는 이걸로 그만하고요. 이제 네 번째 분야인 관광 콘텐츠 산업으로 이제 논의를 바꾸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한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의 강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 문채기 장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관광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체부 장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는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의 좌절은 컸습니다. 저는 먼저 위기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복과 재기를 향한 투지와 집념을 보이고 계시는 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행히 우리에겐 관광산업의 재기, 복원과 확장을 위한 비장의 무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파괴력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한류, K컬처와 K관광, IT 기술을 연기에 융합하는 공세적이고 현장감이 있는 정책입니다. 관광산업의 재생, 관광 생태계 부활과 인프라 복원 지원 정책을 짜임새 있게 확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포함해서 그 K컬처와 연계된 관광 대책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K컬처의 다양한 콘텐츠와 관광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융복함 전략으로 한국은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하고 싶은 나라라는 인식이 국제여행 무대에 각인되도록 보다 강렬하고 보다 인상적인 대책을 작동시키겠습니다. K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 품속에 들어간 청와대라는 거대한 복합 문화, 예술, 역사, 전통 공간을 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과 광화문, 주변의 여러 미술관과 박물관, 북촌과 서촌을 세련되고 품격 있게 묶고 연결하는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광 활성화의 필수 요소인 비자 문제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관광 노선의 재개와 확장이 뒤따라야 하는데 옆에 계신 국토부 장관님 관련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어차피 비행기를 타고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운항편을 늘려야 되는데요. 지난 7월부터 제로에서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60% 회복을 목표로 하고요. 중국이 빠진 상태에서 60%이기 때문에 거의 다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다가 3년 동안 운항이 중단됐다가 이제 복귀해서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전 또는 훈련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중적인 안전 점검과 훈련 감독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그리고 관광산업 부활을 위한 재정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곡간 다 떨어지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관광계 유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조금 해외에서 풀리고 나니까 우리 이 국민들께서 지금 해외 여행객이 굉장히 증가하는데 뭐 가셔서 해외 우리 여행 경험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또 외국 관광들이 우리한테 많이 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외국 관광객들의 숙박비 거기에 대해 지금 부가세 환급이 금년 말로 만료가 되게 돼 있는데 이 부가세 환급 특례를 25년까지 3년 추가로 연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우리 국내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혁신적 관광 기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육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한 기금을 조성을 27년까지 약 5천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기업들도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광 산업이 커갈 수 있도록 재정 면에서도 확실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문체부 장관님 아까 그 비자제도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붙여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K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육성 방안, 특히 청년들의 어떤 지원 대책을 좀 마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비자 대책은 많은 외국 청년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합니다. 그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 청년들을 위한 K컬처 비자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갈 경우에 전자 여행 허가 제도 그런 비자도 신설하겠습니다. 네, 또한 그 이제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같은 반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콘텐츠 산업인가? 콘텐츠 산업의 정체는 무엇이고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집중하는가? 그런 반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명쾌합니다. 콘텐츠 산업, 어느 사이 우리의 수출 전선의 주력 상품이 됐습니다. 2020년 기준 K 콘텐츠 수출은 119억 달러로 73억 달러의 가전제품, 41억 달러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습니다. 수출업계에서 제2의 반도체가 등장했고 미래의 먹거리라는 평판과 실질을 얻을 정도로 은근하면서도 강력하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가치를 보내는 K컬처의 위상은 K콘텐츠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 BTS 블랙핑크, 게임과 웹툰 산업의 글로벌 장악력의 바탕에는 K콘텐츠가 존재합니다. 문체부는 정책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려 5년간 4조 8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콘텐츠 시장에 공급합니다. 규제는 단호한 혁파의 대상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권, IP 확보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좋은 말씀 들었고요. 저희가 컨텐츠 산업의 발전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 콘텐츠 산업을 넘어서 이제는 향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디지털, 바이오, 우주 이 분야에서 간략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기정통부 장관님, 그 디지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전략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디지털 그러면은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쉽게는 우리가 뭐 음악도 받고 영화도 받고 심지어 식품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구독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돌보미 로봇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그 인공지능 산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를 이용해서 정말 세계 1위의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국가로 되는 그런 거를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그 벤처 기업을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기업 스스로가 힘들 수 있으니까 좀 큰 기업에서 미리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한 그런 그 인공지능 모델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정부가 좀 도와주고요. 또 정부가 이런 큰 인프라를 갖추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산업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시장이 국내 한 2.2조 원 되는데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3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디지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디지털 네이티브 같은 게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교육감들 뭐 이런 분들 만나면은 좀 초등학교, 중학교에 코딩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로 키울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도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기사에서 여러 번 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근데 이 문제 역시도 수업을 기존 교사를 그러니까 수업 시간도 이 소위 아이들에게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업 시간 배정도 좀 바꾸고 또 교사도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그 교사들 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어찌됐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기부하고 교육부가 좀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야.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가 아주 그 다른 산업에 비해서 세계에서 아주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달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알고리즘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인공지능의 뛰어난 연구자들로 커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턱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이부터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알고리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많은 선수층을 배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우리 과기부가 좀 중심이 되고 교육부가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이렇게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교육부 차관하고 강장관님 한 말씩 좀 말씀해 교육부 주시죠. 차관입니다. 대통령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 아이들 그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로 좀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아이들이 그렇게 거듭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가 그 학교에 적용할 새로운 학교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의 아주 큰 방향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학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게 목표고,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이제 배우는 교과서부터 디지털 교과서로 좀 전환을 하고, 또 정보 교육뿐만 아니라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심지어 음악까지 가르치는 교수 학습 방법에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이런 기술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방식을 바꾸어주면 노출도가 늘어나고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정보 교육 시간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고등학교는 아예 교과를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은 학생들이 책가방 안 들고 다니는 건가요?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는데요. 태블릿 학교에 하나, 저 책상에 하나 딱 올려주면은 이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요새는 수학, 뭐 물리, 뭐 화학 이런 게 다 디지털 수학, 디지털 물리학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이에다가 연필 들고 이렇게 문제 푸는 형식이 아니고 전부 이게, 그다음에 실험 같은 것도 이런 저 디지털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험을 대체해 나가고 한다니까 좀 교육 과정에서 획기적인 좀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도록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예. 예, 학생들뿐만 아니고 군 장병들께도 디지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서 제대 후에도 이런 디지털 산업 분야에 좀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데이터가 인공지능 하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병원들이 있고 병원에서 생산해내는 양질의 데이터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저는 재정세제 지원 요청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규제 혁신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관련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6년까지 13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행법상 불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 동의하에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가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국가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5.5조 원의 R&D 투자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2030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2029년까지 7천억을 투자해서 범용 백신, 항바이러스제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이 정통부 장관입니다. 앞으로 바이오 쪽은 시장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시장 점유율이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향후 10년 내에 약 2자릿수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백신이나 신약을 신속히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가 되겠고 이게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구축하도록 하고요. 알려져 있듯이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는 것처럼 바이오 분야에도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을 했습니다. 국가 정부에서 이제 예탈 거쳐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 분야입니다. 이거 기업이 해야지
정부에서 공무원이 운영해가지고 효과가 그렇게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국가에서 마중물로 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하는 게 필요한데 아마 과기부에서는 국가 전략 기술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 약 25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논의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하나 남은 게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목표를 우리가 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과기부 장관님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우주를 통해서 이제 경제 강국, 자원 강국, 안보 강국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우주 스타트업 100개를 만들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우주 분야의 전문 인력을 3만 명 양성을 해서 이 사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기부 장관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더 속도를 내서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을 조만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5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실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마무리 말씀 지금 남았는데 한 4분 남았는데 말씀을 좀 주시죠. 아니 지금 2시간 오기로 하지 않았어요? 80분. 그렇게 빨리 끝나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의 방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서 경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가의 전략 산업, 전략 기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문체부 장관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관광이라는 것도 이제 와서 어디 유적 보고 뭐 풍광 보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K 컨텐츠 문화와 이게 합해지지 않으면은 이제 경쟁력 있는 그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 역시도 기업 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정부는 우리가 시장을 노상 시장에서 천막 시장으로 그리고 냉난방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진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면 그 시장에서의 거래와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추위와 또 이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이런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물론 시작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일해 왔습니다만은 이런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이 산업 이 투자에 대한 이런 투자 증진, 수출 촉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국민들과 함께 서로 시간을 갖고 또 국민들께서 제기하는 그런 질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해가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우리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육상대회 나가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또 때에 따라서는 더 좋은 감독과 또 이런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모든 부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또 건설교통부는 이런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건설교통산업부로, 또 문화체육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이렇게 그런
이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뭐 시간이 짧아서 좀 우리 그 장관들의 각 부처에서 그 준비한 이런 그 전략과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듣고 싶은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부족하면은 비공개로 더 해도 됩니다. 네. 그래 오늘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마치겠습니다.